자, 계속해서 이제 그 책 188페이지 책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마 그 시중에서 시중 서점에서 이제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시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책 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기본 아직은 기본 텍스트입니다. 이런 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데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이 있을 때하고 책이 없을 때하고는 이해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그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그 188페이지를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지상권에 관한 이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지상권이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사실 이제 우리 법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법의 요건을 갖추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효력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들을 갖추면 지상권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법정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관습법상의 이제 지상권은 경매하신 분들한테 크게 필요가 없으세요. 민법인 지상권이나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사실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낙찰 받았을 때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경매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부분이다. 그 얘기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세요. 이제 지상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민법 규정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경매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경매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의 먼저 성립 요건 4가지를 먼저 좀 봐주시라 그 얘기세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상에 건물, 그냥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세요. 이게 대전제세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부분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있으세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건 뭐냐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의 등재 내역이 다르다, 압류 내역이 다르다 그 얘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1순위 저당권은 2010년일 수 있는데 건물 1순위 저당권은 2022년일 수도 있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99조를 보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압류 내역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를 수 있냐면 소유자도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세요. 가능한 얘기잖아요. 소유자가 상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어떻게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소유자가 달라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세요. 일단 요놈을 전제를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제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4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토지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때의 건물은 뭐 정상적인 등기부가 있는 건물이어도 상관없고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상관없으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지상에 건축물이라고 대체로 확정할 수 있는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렇게 이동 가능한 이런 거라든지 뭐 온도막이라든지 이런 뭐 쉽게 이동하거나 철거 또 재조립할 수 있는 거 말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로서 형상을 갖추고 기능을 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어떻게?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상관없이 물론 당연히 정상적인 건물이면 뭐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그런 건물이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그냥 경매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경매나 매매로 하고 있는데 경매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게 경매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매 목적물이 토지만 나오는 경우, 건물만 나오는 경우다 그 얘기세요. 이런 조건으로 소유자가 같이 있던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만 경매가 된다든지, 또 반대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었는데 그 정상적인 건물만 경매로 낙찰이 된다든지,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게 달라지는 게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채무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이제 건물 소유자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뭐가 없기로, 나중에 이놈이 뭐 경매가 되든 매매가 되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소유자가 달라진다 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할 수 있잖아요.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정한 특약이 없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특약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채무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을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사람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법정지상권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설정자라는 말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냐면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자의 의미가 있는 거, 여기 이제 채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토지를 낙찰받았다. 많은 경우가 여기니까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지상에 뭐가 있을 거 아닌가요? 건물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 내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난데, 낙찰자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세요. 그러면 내가 땅을 낙찰받았지만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내가 땅을 낙찰받은 내가 땅 소유자인 내가 그 건물을 그 건물업주한테 예를 들어서 뭐 부셔라,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면 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땅의 사용 가치를 높이겠지만, 실제는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세요. 분명히 재산적 가치가 남아있는 건물을 땅 낙찰자가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철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낭비가 된다, 그 얘기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제 조항에, 이 네 가지 조항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권리를 보호해준다. 경매에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보호하는, 건물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여서 누구한테는 불리하냐면 땅을 낙찰받은 우리 경매 낙찰자들한테는 불리한 제도이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곤란하다. 대신에 이제 이런 성립 조건을 갖췄다 해도 마지막으로 이제 지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좀 잠깐 칠게요. 지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성립을 했다 해도, 이건 이제 성립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성립 조건인데, 이 조건 다 갖춰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다 해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지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료를 2년. 그러니까 뭐 2기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냥 편하게 2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부정이 된다, 없어진다, 그 얘기세요. 그런데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 지료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조건은 아니다, 그 얘기세요. 이 성립 조건에서 지료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지료 발생 여부가 생기는데, 2년치 지료를 체납을 하면 있었던 법정지상권이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지료는 당사자들 사이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나, 또 이전에 이 관계에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일단은 여기서는 지료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는데, 대신 이제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지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반드시 지료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189페이지에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조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조건일 거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률
법률 규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성립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동그라미 번호로 가서 저당권과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이제 실제 권리 분석을 해보실 때, 그 다음에 전세권과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민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제 법정지상권과의 관계가 나온다. 이 세부 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경매를 낙찰 받았을 때 법정지상권하고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권리들하고의 충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세요. 잠깐 쉬었다가 190페이지 있는 물권인 지사권과 채권인 임차권과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